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틀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로써 꼭 대통령 선거까지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D-100일. 과연 양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놀랍게도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일 전 민심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잠시 후에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100일 후 새 대통령 누가 당선될까요?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미크론 들어보셨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전 세계 유행 직전입니다. 유럽, 중동, 호주로 번졌다. 한국도 비상. 유입 막기 위해 입국 규제 강화하는 움직임. 남아공 등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이 오미크론,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예요. 왜 자꾸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는지 WHO도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미 유럽은 확산하고 있고 미국에도 상륙했을 가능성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대륙에 이어 아시아도 비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호남 공들이고 있습니다. 광주 간 이재명, 논란을 무릅쓰며, 경향신문 제목인데 논란을 무릅쓰며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순자 씨 사과 발언에 또 한 번 5.18 정신 폄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 호남 지지율 높이기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 윤석열 후보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국정 파트너로 청년을 삼겠다. 가디건 차림에 청년들과 만나고 있는 후보의 모습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장년 생각만 갖고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윤석열 후보는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역시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100일 전 크게 앞선 1위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일종의 어떤 그 트렌드라는 겁니다. 크게 앞선 100일 딱 오늘 시점에 크게 앞선 후보가 당선되더라. 단 노무현 대통령만 빼고. 자, 그런데 공교롭게 100일 전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지르는 수치가 나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불발을 두고서 불거져 나오는 내부의 갈등설 때문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듯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이번에 윤석열 선대위 공보실장을 맡은 박정아 공보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돌직구cho 강철부대 부산 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기자 출신의 김수경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일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꼭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일 뒤면 새로운 대통령의 누군가는 당선이 됩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오늘 100일을 앞둔 두 대선 후보의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죠. 윤석열 후보는 100일을 앞두고 청년층을 어필했습니다. 선대위가 너무 올드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청년 보호자위를 특별 뽑겠다, 공개 선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는데 윤석열 후보의 100일 전 이슈는 무엇일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위원회 출범식 현장부터 살펴보시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모든 그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제가 뭐 검찰 공무원을 26년 했습니다만은 그 검사 생활 한 1년 하고 나면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1년만 잘 배우면은 일 잘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하는 것보다 낫다.
출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상임선대위원장이 후보 모시고 지방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출발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100일을 앞두고 청년과 충청의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화면으로 볼 텐데요. 이거예요. 오늘 세종과 대전, 윤석열 후보 부친의 고향이 충청이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습니다. 세종과 대전을 방문하는데 특히 지난 총선 때 세종에 출마했었던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한다. 내일 충북, 모레 충남, 충청 일정이 연속 3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공보실장으로 전격 합류한 박정하 공보실장님. 네. 아니 일단은 공보실장에 언제 내정된 겁니까? 뭐 지난주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직전 뭐 하루 이틀 전이었어요. 저도 생각 못 하고 있었고 사실은 캠프부터 활동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갑작스러운 발탁이었군요. 네, 선대위에서 그런 거 있으면 다음번에는 동서남북.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들께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인선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축하드립니다. 거라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충청을 연속 3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부친 고향이 공주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전부터 뭐 충청 대망론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충청권에서 기대가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충청 중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카이스트 대덕단지도 가보고 그다음에 젊은이들과의 대화도 하고 해서 충청권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원의 중요성, 그다음에 중원에서의 본인의 역할, 그다음에 전국 지역 발전에 대한 구상 뭐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발표를 하고 예. 얘기를 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하 공보실장도 동행합니까? 저는 못 가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 김병민 대변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하고 시청자 여러분 뵈야 되는데 김병민 대변인이 김병민 따라갔군요. 대변인이 가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대신해서 와 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도 따라갔습니까? 이양수 대변인도 저녁에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양수 대변인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녁에 올라올 거예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수경 교수님 기자하셨잖아요. 청년위 출범식을 열면서 청년 보좌역을 공개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선대위 인선을 두고서 일각에서 김한길, 김병준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청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청년층의 표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청년들이 정치 공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졌고요. 40, 50대가 뭐 예.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60, 70대가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 30대는 아직 이들은 이제 이념에 따라서 어떤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이제 청년위를 발족하면서 청년 보좌역을 공개적으로 선발하겠다 이런 좀 이벤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대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이제 올드하다. 뭐 김병준 또 김한길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중도층 혹은 20, 30대에게는 전혀 어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청년위원회 물론 좋습니다. 이런 걸 발족하는 게 좋은데 사실 뭐 지금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예전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새로운 인물이 너무 없고 새 정치를 생각하는 중도층이나 청년층은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뭐 청년이 발족하고 이런 좀 이벤트성의 어떤 쇼에 좀 집중하는 이런 식의 행보가 과연 얼마나 그 반향을 일으킬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렇군요. 김소영 교수님 의견으로 봤고 어쨌든 D-100일 윤석열 후보의 100일 전 행보는 청년과 충청이다. 그리고 박정하 공보실장 발탁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 이틀 휴가를 가서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합류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조국 국면 때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기묘사화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묘사화. 아시다시피 기묘사화는 조선시대 때 사화 중에 하나인데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글자를 써놓고 벌레가 그 글자 모양대로 파먹자 이거 봐라 라며 정적들을 숙청했던 그 3대 사화 중에 하나입니다. 기묘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인데 저희들이 국사 시간에 공부할 때 워낙 기묘한 일이 있다라고 외웠던 그 기묘사화. 홍경희 변호사는 기묘사화 왜 꺼냈을까? 현대판 기묘사화다. 김종인 상황설을 퍼뜨린 세력들이 결국 승리했다. 상황설은 실체가 없는 얘기인데 목적을 갖고 누가 악의적으로 이 상황설을 퍼뜨렸다라는 주장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었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3010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환호 참으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은 문고리 3인방이 소위 상황설을 퍼뜨렸다라는 걸로 읽혀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인선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와 김 전 위원장이 모를 리 없다라고 장제원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자, 일단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로서는 합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를 포기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현재 스코어는. 자, 그 상황에서 권경혜 변호사의 이 기묘사화 주장.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권경혜 변호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말을 보태시는 분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말하자면 그냥 막 뭐 좀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굳이 저 문제에 대해서 굳이 뭐 저렇게 뭐 논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선대위를 구성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도해서 문제가 된다. 누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일이 되려면 누군가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경혜 변호사가 이 정치권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저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묘사화라는 것은 권력투쟁이잖아요. 예. 권력투쟁이죠. 그 피비린내 나는 사실은 이제 권력투쟁이었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둘러싸고 최근에 한 2주 정도 벌어졌던 국민의힘 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본질은 권력투쟁이죠.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영향력을 지속하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력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권 내 권력투쟁은 일상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뭐라고 이제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뭐 정치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 반응을 하고 또 논평을 내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진보 진영에 소속돼 있으면서 조국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 중 하나인 진중권 교수도 장제원 의원 등을 향해서 차지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권경혜 변호사의 지적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윤캠은 30 말 상황이다. 30하고 말 상황이다. 차지철 역할을 지금 장제원이 하고 있다.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입니다. 김병준은 허수아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 앉힌 것이고 다 장제원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중권 조 교수와 권경혜 변호사가 기묘사와 차지철 30 이야기를 하며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다 주도하고 있다. 선대위를. 이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변호사와 기자 하셨던 두 분 패널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재미 변호사님. 일단 장제원 의원을 차지철과 장순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이제 비유해서 표현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 최순실, 최서원 씨 사건이죠. 그 게이트가 사건이 나왔을 때 일반인들이 이제 최순실 같다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라서 유죄로 나올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장순실이라는 발언은 굉장히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장제원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활동 또 의원 생활도 열심히 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들과 둘러싼 음주운전 사고 문제 때문에 대중적인 평가는 좋지 않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퇴하겠다 또 여러 번 사과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지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일련의 평가가 차지철만큼 격화시키거나 장순실만큼 격화시킬 만한 실존적인 어떤 잘못을 장제원 의원이 했느냐 그런 부분에 진중권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평가 대중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발언이 앞서 나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기에는 상공말이고 지금 차지처 역할을 장제원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구체적인 팩트와 다른 생각을 저렇게 지나치게 모욕적 언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기자 출신 김수현 교수님께 묻겠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논란을 둘러싸고 장제원, 김병준 등의 인선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는 장제원과 김병준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외곽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대위에 몸담고 있지 않는 진보 진영의 한 축이었던 권경의 진중권 전 교수가 장제원과 문고리 3인방을 꺼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논쟁적인데 김수현 교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중도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런데요. 이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의 마음을 누가 가져가느냐거든요. 사실 이미 뭐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나 민주당 열성 지지자는 마음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크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도는 계속 이쪽을 투표할까 저쪽을 투표할까 이제 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도 친화적이고 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다 보니까 중도 입장에서는 김종인을 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끌어안는 것이 중도 외연의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내쳐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종인을 뭐 잃을 수도 있죠. 김종인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 김종인을 잃는 대신에 누구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장제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중도가 보기에는 너무나 오래되고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낡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결국 끌어안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분들도 추측을 하는 겁니다만은 자기 자리에 훨씬 연연하는 지금 대선을 이겨서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중도의 그러니까 그 선대위의 누군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훨씬 더 다루기 쉬운 김병준 위원장을 데려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해찬,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하고 배제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혹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김병준 선대위원장을 올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권경의 변호사나 진중권 교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부터 강한 문고리가 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라는 그렇죠. 분석이신 거죠. 상황설을 문고리가 퍼뜨렸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진중권, 권경의 두 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든 지책을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명예훼손 멈추기, 법적 대응 고려, 인선의 어떤 역할도 나는 안 했다. 장제원 의원 주장이에요. 진중권 전 교수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눈물겨운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지만 저질러 놓은 저렴한 발언은 반드시 법적 책임져야 한다. 두 분을 향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반응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에 대해서 고소하라. 원톱으로 장제원보다 김정은이 나은 선택이라는 말도 처벌받나. 제3자로 구경이나 하려 했는데 굳이 원한다면 일전을 불사하겠다. 라고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상황설을 퍼뜨렸다. 그게 문고리고 중심이 장제원 의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본인은 펄쩍 뛰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논란 차치하고 어차피 공보실장이라 곤란하시잖아요. 그 질문 드려도. 많이 말씀 못 하실 거잖아요. 이 질문은 답변하실 수 있죠. 아무 역할도 맡지 않겠다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에서 목격됐다. 라는 목격담이 많아요. 장제원 의원 정말 아무 역할 안 맡는 거 맞습니까 지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안에 뭐 장제원 의원이 중앙선대위에서 무슨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선에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아마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선대위에서 후보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면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권경애 변호사, 진중권 교수 말씀하신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여러 가지 곡절도 있었고 시간도 지체되면서 지지층도 좀 짜증이 좀 나는 부분도 있고 이에 따라서 지지율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믿고요. 혹시 제가 장제원 의원님 어디선가 뵙게 되면 저기 법적 대응한다 뭐 이런 거는 좀 과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건 하지 말자라고 좀 제가 지금 진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쓴소리를 굉장히 마다하셨던 분이 주말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방패 역할을 하시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쓴소리도 받아들이겠다. 장제원 의원은 법적 대응하지 마라라는 돌직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6일 김병준 위원장 첫 출근하고 후보와 회동한 뒤에 당사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회견을 이준석 당대표가 인지하지 못했다.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정 몰랐다. 상의한 바 없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김병준 영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죠. 김병준 위원장 후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저 밖에서 보다가 나이와 상관없이 당대표가 당의 제일 어른, 정당의 모든 것은 당대표를 통해야 당대표 패싱하고 깔보는 정당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라며 이준석 대표 지원 사격에 홍준표 의원이 나선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병준 위원장의 갑작 기자회견은 사실 조금 기자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평가는 솔직히 안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를 몰랐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당대표 패싱까지 볼 수 있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많이 겪어봤죠. 이제 청와대도 이제 같이 있었고. 청와대 같이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전재수, 김병준 청와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만 본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뭐 모임들도 뭐 많이 있고 해서 뭐 잘 아는 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항상 당에서는 하루 전날 당 대표 일정, 후보 일정, 원내대표 일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일정 해가지고 이것이 당에서 다 공지가 됩니다. 팩스로 다 들어오고 문자로 다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체 일정을 전부 취합을 하고 전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회의에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원내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조율이 됩니다. 당이라는 곳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회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율이 돼가지고 회의도 열리게 되고 메시지도 나가게 보통 되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도 열심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 밝혀도 될 내용 또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크게 할 이야기도 없는 기자회견을 한 거란 말입니다. 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약간 이 불협화음 중에 김병준 위원장이 훅 치고 들어왔는가? 아닌가? 확실하게 세기를 박는 거죠. 그래요? 네, 확실하게 세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에 당신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그 완탑으로 김병준 완탑으로 가는데 그것을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김병준 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제 준 것이죠. 예.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그 일 욕심이 많습니다. 뭐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게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거대책위원회 내에서 자신의 포지션,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예. 가기 위해서 크게 뭐 안 해도 될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정확하게 이제 대내외에 이제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던 그런 기자회견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기습 기자회견 쐐기를 박는 거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는 거 짧게 그것만 뭐 몰랐어요? 전 알았어요. 조금 알았어요. 쬐끔 알았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적응하기 전에 어디선가 그런 일이 누군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있구나. 예, 그런 얘기 들었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뭐 자꾸 사과를 해요. 뭐 자꾸 사과를 해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병준 위원장 선대위 그 운영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패싱 노력을 일고 있는데 글쎄, 뭐 패싱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최고위원회나 선대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와 선거에 관련된 일들을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회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도 떴는데 함께 보시죠. 자, 패싱이라는 거 가당치 않다. 선대위는 김병준 위원장을 원톱으로 놓고 운영할 계획이다. 전권을 위원장께 양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보실장님,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보가 계속 영입을 하려고 시도 중입니까? 제가 최소한 알고 있는 한 아직 꺼진 불도 아니고 닫힌 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말께도 굉장히 뭐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당에 와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도 그리고 선대위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엔 제가 본 건데 김종인 위원장의 방이 마련돼 있고 지금도 잠시만요. 빈 방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방 따로 있다. 제가 지난주 갔을 때부터 그 방이 김종인 위원장을 위해서 준비한 놓은 방이라고 들었어요. 몇 그리고 평입니까? 그 당사가 굉장히 넓지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법 넓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공보실장님 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커요? 저는 공보실장 뭐 방 따로 없고요. 따로 우리 없어요? 공보팀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우리는 벌써 한 10대 명이 있는 공간보다 훨씬 큰 방이 이건 약간 뉴스네요. 공보팀보다 더 큰 방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마련돼 있다.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모시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직 꺼진 분 아니다. 네. 오케이,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선대위에 김성태 의원이 발표됐다가 사퇴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 후보에게 눈끼치는 건 아닌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KT 관련한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었죠. 예. 일단 2030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화두, 구설, 사회적 논란, 비난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이 그리고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맡기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예. 이준석 당대표도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외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이 직을 유지할 것이가 좀 관건이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대변인들의 논평으로 당연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당연직이 아니다라는 또 재반론도 나온 상황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퇴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선당우사로서 당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책을 맡지 않겠다. 예. 이런 의사를 보여서 잘 정리되는 수순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한 번 아니고 두 번째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자충우돌의 인선의 실패, 일부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중요 직책에 대한 인사 번복 논란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또 리더십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가 외부 비판이 오면 또 사퇴하는 수순, 그리고 또 사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사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방을 불필요하게 야기함으로 인해서 불협타음이 짙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후보의 이야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 사퇴와 관련된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본인이 우리 당의 이 정권 교체와 이 선거 운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거는 내가 안 하겠다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결단을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 때문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뒤로 숨는 비겁한 태도를 언제까지 보일 작정입니까? D-100일입니다. 이제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의 D-100일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호남 민심 대장정 피날레. 호남행을 택한 이재명 후보가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발언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 처벌법을 거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허벌나게 많이 와버리셨네요. 장흥이 확 뒤집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보고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해초리입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역사 왜곡 처벌법. 김수영 교수님, 후보가 밝힌 이게 뭡니까? 역사 왜곡 처벌법. 역사 왜곡에 대한 뭐 발언이나 어떤 그러한 걸 유포했을 때 이제 공권력이 어쨌든 처벌한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역사 왜곡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이걸 과연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국민이 그냥 자정 능력을 믿고 뭐 학계라든가 어쨌든 사람들끼리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왜곡된 사실들을 도태시키는 게 맞지, 국가가 나서서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 호남 이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표밭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나 혹은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던 곳이 이제 호남 지역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도 보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오지만 이렇게 막 80, 90%까지 압도적인 지지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호남의 민심을 먼저 잡는 것, 집토끼를 먼저 잡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가장 그 초반의 행보를 이렇게 광주에 가서 또 호남에 가서 민심을 잡는 데 노력하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조금 어색하지만 써가면서 이제 시장의 상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D-100일이 사실 정치인들에게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부산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한 5번 중에 3번 떨어지시고 2번 연일 당선되셨잖아요. D-100일에 있어서 후보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신경 쓰기 마련인데 윤석열 후보는 중원을 공략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역시 민주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공략하는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후보에게 D-10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3주 전부터 시작된 메타버스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아, 그 가상현실 그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매주 타고 달리는 버스, 민생버스. 예, 요걸 줄여서 이제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 3주 정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2박 3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충청도 지역을 2박 3일 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금, 토, 일, 월요일까지 해서 호남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고 마침 100일쯤에 딱 이제 호남을 지금 방문한 거고 그래서 100일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매주 이제 부산서 출발해서 충청도 거쳐서 호남 거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걸로 잡다 보니까 이제 우연의 일주를 이제 100일에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진행되는 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중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부산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거나 저 정치권에서 주로 쓰는 레파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고 또 충청 대망론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충청도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또 세종에서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100일을 남겨놓은 첫 일정으로 충청도로 일정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후보들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충청도 가셔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산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누가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삼실 후보라고 지어주셨는데 첫째는 실력이 있다. 두 번째 실천하더라. 세 번째 실적이 있더라. 맞습니까? 삼실 후보 반대말이 뭘까? 산무 후보라고 있어요. 산무 후보.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보다 더 강한 더 번째입니다. 무능, 무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산무는 죄악입니다. 죄악. 손정희 변호사님, 삼실, 본인을 이제 삼실, 실력 있는 후보다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산무라고 했는데 무지무능, 마지막 무당. 이 무당이 뭡니까? 아마 그 일전에 왕자 논란 때 해명이 좀 불분명하거나 거짓말 해명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런 그 주술적인 힘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런 데 좀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기억을 반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당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양당 후보가 확정이 됐고 선대위가 어느 정도 가담들여지고 정리가 되는 수순이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조직 체계가 꾸려지면 이제 네거티브도 할 것이고 미래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 설정도 할 것인데 일단 지지율 격차가 조금 지금 나오는 보도마다는 좀 다르지만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네거티브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든 정치인의 경력은 짧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능, 무지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찌됐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정력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당이 그런 뜻이었군요. 자, 그럼 이 무당 공격을 받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격을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산무 후보다라고 비판했는데 함께 보시죠.
산무의 원조는 진작부터 이재명 후보다. 무법, 무정, 무치.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유동규 모른다고 발뺌하는 음이용, 음지에서 활동하는 조폭과 열 등 3음 후보다라고 국민의힘은 공보실장님. 네. 아까 손정희 변호사님 무당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무정이다. 네. 그러니까 무법, 무치는 알겠는데 무정은 뭡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이, 그러니까 막 그 이재명은 합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쭉 나갔던 한자가 그런 거를- 정부의 정자가 아닌데요? 이 저기 그러면은 죄송해요. 제가 저기 보니까 이 정이 없다. 변호사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시면서 쭉 있었던 너무 차갑다. 그동안 뭐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무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혹시 김부선 씨 의혹을 윤석열 후보 측이 일컫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우선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후보 입으로 산무라고 이 상대당 후보를 저격하다 보니까 이 캠프 내에서 또 다른 산무, 삼음, 삼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뭐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집도끼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빨리 조급하게 좀 나왔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 변론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조카가 살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변호해 준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조카분 변호사 그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아까 했는데. 자, 김수영 교수님, 자, 어떤 거죠? 어떤 변호 전력이 논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거죠?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강동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꽤나 충격이 컸었던,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이제 데이트를 하던, 교제를 나누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굉장히 처참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고, 그때 이제 그 교제를 나누던 여성의 아버지는 그걸 피하려다가 5층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은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교제하던 여인을 살해한 겁니까? 그렇죠. 그녀를 살인하고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던 사건인데요. 사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조카였다는 사실을 저도 뒤늦게 알고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 이제 조카의 변호를 했던 것이죠.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런 살인 사건이 났고 이거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었고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리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만큼의 벌을만을 받을 수 있게끔 변호를 받을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제 되게 단순하게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단순히 어떤 이재명 후보가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다, 변호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과연 판단해 줄지.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트 뭐 폭력 혹은 데이트 살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 자기가 그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겠다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사실 자신의 조카의 어떤 그런 교제 살인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을 낮추려고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그런 교제 살인이나 교제 폭력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편다 한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것이며 꿈꾸게 할까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법적으로 어떤 이재명 후보가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카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이를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것, 비단 이게 논란의 다는 아닙니다. 최근
본인의 과거 변호했던 이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해서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라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어떻게 그 성격 규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는 했지만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비나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 자리는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자, 물론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되니까 데이트 폭력이란 말로 사안을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상대당 김병준 위원장이 살인과 데이트 폭력은 엄연히 다른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최근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논란입니다. 살인을 한 조카를 변호했던 경력과 이를 데이트 폭력,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한 부분. 박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뭐 눈물, 반성, 큰절까지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움직이는 활동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곤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위기는 이재명 후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진솔하게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가 저는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김병준 전 위원장이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권 변호사라고 지칭이 되면서 그다음에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는 이 별칭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김병준 위원장이 강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진실하게 그냥 보여주는 걸로 반성하고 눈물 보이고 큰절하는 걸로는 조금 국민들은 마음에 다가가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살인한 조카를 변호했던 것, 그리고 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했던 것, 이 논란 장외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만든 이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답을 주세요. 라는 질문에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에서는 안 된다라며 살인을 한 조카를 변호했던 것과 이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일컬은 것 두 가지를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를 다 홍준표 후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이 정철승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또 반박을 하면서 장외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숙명이죠. 사실 의료법의 의료인들은 환자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죠. 변호사도 어떤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사건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없지만 변호사 윤리에는 누구든지 헌법상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뭐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강간을 하든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인을 변호했는지에 따라서 그 변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적 특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죠. 어떤 사람을 변호할 수는 있는데 그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윤리의 경계를 넘어서 부도덕한 일을 했느냐. 예를 들면 증거를 조작을 했거나 사건 관계들이랑 뭔가 진실을 해치는 어떤 뭐 불법적인 또는 경계전상의 일을 했느냐. 또는 피해자를 가혹하게 공격을 해서 2차 가해에 가담을 했느냐. 이러면 이제 변호사가 변호활동이라는 직업권을 행사하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너는 왜 굉장히 인권적인 변호사인 것 같은데 성범죄를 변호했어? 왜 권력자를 내면했어? 왜 살인자를 변호했어? 이렇게 비난을 할 거면 사실은 변호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사건을 골라서 정말 좋은 사건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사건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국선 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배당되는 사건들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있고 사기 범죄들의 어떤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변호사는 부도덕한 변호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나가면 그렇게 지금 선량한 데서 서로 흉악범이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지만 변호 업무를 하는 정당한 변호가 좀 사회적으로 격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난처한 것이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 변호사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한 명 있으면 다 그 사람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고 승패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고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을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지만 정말 어려운 그 집안의 뭐 가족이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또 인정상 이걸 회피하는 것도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매정하다라고 보죠.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이게 어떻게 살인범을 변호할 수 있느냐의 본질로 가면은 그 변호사로서는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이 케이스를 빼더라도 손정혜 변호사님, 변호사라는 직업이 마냥 녹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컨대 악마의 변호사라는 말도 있듯이 살인자도 변호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살인자에게 유리한 법적인 명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또 변호사의 숙명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심신미약 주장을 왜 했느냐. 이것이 이제 부도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는 정말 문제가 많은 보도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심신미약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뭐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심신미약 감형을 해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가서 한 10년, 20년, 30년에는 술만 먹어도 기계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해온 관례들이 있어요. 그 판단은 법원이 해주는 거지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걸 모두 주장을 해줘야 되는 직업적 숙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부 정신질환이 있거나 뭐 술을 먹었거나 양형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상이 있으면 제가 검사가 아닌 이상은 해줘야 되거든요.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 누락, 주장 누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경우로 심신미약 주장을 변론 요지서에 넣었을 것인데 그 직업적 행사 왜 심신미약 주장을 했냐고 하면 변호사로서는 사실 딱히 이게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비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집안의 변호사가 나 하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반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살인을 변호한 게 조카 케이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카 살인을 변호했던 이재명 변호사, 연인 살해 사건을 또 관여했다라는 논란인데 2007년 8월 이모 씨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 A 씨에게 여성이 이별을 고하자 흉기로 여성을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건. 앞서서 조카의 살해 사건과 매우 닮아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두 차례 재판을 출석해서 심신 상실 상태로 주장했다라는 논란이 일죠. 이재명 후보 측의 반박도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서류상 이름만 올렸다. 동업 변호사가 온전히 담당했고 이 후보는 재판에서도 배석을 같이 했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재판에 배석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직격을 날렸습니다. 한 번은 조카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할 거냐. 생업 변호사들이 사람 가려 변호할 수 없다는 건 국민들 다 안다. 다만 인권 변호사 타이틀은 내려놔라. 비판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저도 저 주장에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변호를 맡은 이상 그 사람이 최대한 감경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리를 만들고 변호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집안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해결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다면은 뭐 그 부분까지도 뭐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사건, 조카랑 전혀 상관없고 가족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유사한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사건에 대해서까지도 자신이 변호했던 이력이 이제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예전에 노동운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변호를 했고 또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인권 변호사의 전력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물론 인권 변호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흉악범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을 이제
낮추려고 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 이제 뭐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 흉악 범죄들이 나타났을 때 변호사가 뭐 이제 뭐 정신분열이나 심신미약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형을 깎이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일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변호사 이재명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뭐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 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사인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과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진짜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 견해 들어봤고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인권 변호사랑 약간 이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뭐 살인 사건의 그냥 살인과 다른 사건은 없겠습니다만 연인을 좀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두 건 모두 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있을 텐데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는 것이 인권 변호사로서 맞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윤리 또 이 범죄를 저지른 또는 이제 송사에 휘말린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조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직업윤리상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변호사. 그래서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직업윤리로서 어떤 변호사가 가져야 될 소명의식, 숙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정치를 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저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더 좋았겠고 다만 이제 피해자 가족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정치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것이 또 정치인이 짊어진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또 성남시장에 한번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 자격이 아니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또 비판도 있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돌직구 발언,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사과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 앞에. 라는 또 전재수 의원님의 개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D-100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어떨까요? 그 결과 보시죠. 지난주와 여론조사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앞서 나가는 결과였다면 100일을 앞두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36.1, 윤석열 38.9,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 접전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5.6, 안철수 6.1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중앙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겨레 신문이 실시하고 K스타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34.4대 36.1,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여론조사.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비해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따라가고 있는 양상에서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접전 상태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D-100일의 여론조사의 한 단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선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수치일 것 같은데 지난주와 이번 주의 여론조사 흐름에 차이가 나고 있고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일은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했는가를 보면 역시 선대위 인선 잡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픈 부분인데 스스로 까먹은 거죠. 뭐 지난 한 11월 5일 이후 한 2, 3주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그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국면들이 이렇게 지지율로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세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런 지지율의 격차가 출렁거림은 계속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스스로 까먹은 거다. 그렇게 보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젊은 대변인 중에 하나인 당의 임승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일가를 했던 그 논평을 저는 우리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조사 나와서 말인데 조금 전에 한 패널이 언급했던 호남 지역 여론조사 수치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6, 27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69%, 윤석열 후보가 8.4%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이 오늘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월요일 아침을 달구는 뜨거운 뉴스, 핫한 뉴스 3가지. 배우자 열전, D-100. 각 후보의 배우자 열전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고요. 검찰이 50억 클럽 조사를 슬며시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던 이봉주 씨가 달렸습니다. 그 근황도 공개하겠습니다. 배우자 열전, 후보 못지않게 배우자들의 이제 공개 행보와 이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먼저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와 호남에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한번 같이 걸어보려고 했는데 걷는 게 거의 불가능하군요. 원래 둘이서 손잡고 걸으면서 낭만적으로 한번 저도 여수 밤바다를 즐겨보려고 했는데 거의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수가 아름답지요?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다정한 김혜경 씨의 팔짱 모습, 이재명 후보는 부부애를 연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인 어필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예술의 전당을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도 각도로 네, 맞아요. 이런 그림을 날 처음 보거든요. 인물을 가상으로 그려가지고. 사모님께서도 전시계에 따로 유명하시고 해서 오늘 이 전시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많은 대화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르포르 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기억나고 여기를 좀 자주 온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습니다. 자,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아내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후보. 윤 후보의 입에서 제쳐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진한 아쉬움까지 나왔는데 곧 아내의 어떤 공개 행보가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대조적인데 이제 곧 뭐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가 공식석상에 동행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씨 리스크를 내부에서 좀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판할 것이다, 등판할 것이다, 곧 등판할 것이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선대위가 정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자리에 나올 것에 대한 내부 플랜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면 돌파할 땐 또 정면 돌파를 해서 김건희
김건희 씨 리스크를 너무 지연시키면 효과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막상 나왔을 때 좀 에이 뭐 이제야 나왔네 뭐 이런 효과보다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리스크를 그동안 윤 후보가 해왔던 것처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기획된 측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대한 예의인 게 우리가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영부인도 굉장히 존중과 예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진할 때, 검사로서 승진할 때 김건희 씨의 급여가 올라갔다. 이 뇌물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팀, 연 2,800만 원 받던 김건희 씨가 윤 후보 2017년 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상여금을 5천만 원 받고 다음 해엔 급여 5,200만 원, 상여금 2억 4,400만 원을 받았다.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이 의심된다라고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즉각 반박을 하면서 김혜경 씨의 5급 수행이 더 문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양수 대변인, 월 200만 원대 월급 받고 업무 추진비는 개인 돈을 썼다. 2018년에서야 월급 올리고 10여 년간 사업 이끌어온 것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거다.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 수행비서로 두며 5급 사무관을 총리급 의전 받은 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께 묻겠습니다. 자, 뭐가 더 문제입니까? 전재수 의원님. 먼저 서로 양보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양수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의혹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가 해왔던 회사는 일종의 뭐 개인 기업이고 본인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아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민주당이 좀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 한 200여만 원 받던 급여를 한 400여만 원 정도로 늘렸다. 글쎄요,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급여로 그게 엄청나게 뭐 후원 내지는 뭐 뇌물을 받아서 저렇게 늘어난 걸까? 그리고 뭐 몇천만 원 있었던 연간 상여금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뇌물성, 후원성 자금일까? 라고 생각하기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다음에 뭐 부부애를 많이 표출하고 있는 전략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렇게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판을 혼탁시키는 것 그리고 후보도 직접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산무 같은 직접적인 비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정치 문화에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좋지 않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려면 본인들한테 있었던 문제 먼저 매끔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저는 이제 네거티브는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또 제 선거를 할 때도 네거티브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판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또 네거티브도 해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우리 후보를 또 방어도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난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 또는 이제 서울시장 부인, 뭐 부산시장 부인들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이 안 됩니다. 단돈 10원도 국민 세금이 투입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청와대 내 공식 직제도 있고 또 공무 인력과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부인은 이제 여타 뭐 국회의원이나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부인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많은 국민들이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이제 기업 협찬의 문제라든지 또 양평군에 이제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엄마와 본인이 또 그 기업의 대표이사와 또 등기 이사로 등재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또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본인이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나서기는 상당히 좀 주저스러울 거고 아마 이후에 행보를 하더라도 행보를 하고 난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런 저는 일정을 했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 요 정도 아마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좀 나서서 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좀 설명을 하시고 또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 관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도 좀 수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통령 영부인 자리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삼 소식. 50억 클럽의 실체는 있는 걸까요? 그보다 검찰은 이거 수사하고 있는 걸까요? 비공개 뒷북조사라는 언론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박영숙,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서울중앙지검이 26, 27일에 걸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다. 중앙지검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다. 당사자들도 노출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거다라고 소환을 했는데 이게 좀 뒷북 소환이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언제 소환해야 뒷북이 아니라 앞북 소환인지. 근데 분명한 건 지금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검찰이 수사하기에 시간이 충분합니까? 좀 늦은 감도 있고 사실 수사가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인 게 만약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증거나 어떻게 보면은 회피할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소환 조사가 굉장히 빨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한 대장동 뭐 핵심 인물들 모두 다 기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소와 관련해서 공소장에 보시면 이 50억에 대한 실체는 또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만약에 뇌물을 줬다면, 정치 자금을 줬다면 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야기하는 금원을 줬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준 사람들 공소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공소장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실체 규명까지는 굉장히 난방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 실체가 50억 클럽이 허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원래 실체는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결과가 없는 것인지가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 왜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못하게 했느냐, 막 이렇게 이제 조금 너무 비밀리에 왔다 갔다라는 것은 이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이 있었을 때 인권보호 관련해서 검찰의 어떤 인권보호 대책으로 공개수사 가급적 지향하고 포토라인 하지 않겠다. 그 인권수사 규칙 때문에 그러한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좀 궁금하고 알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인권보호 측면에선 이게 또 가이드라인상 맞는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봉주 씨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허리가 굽는, 그래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병에 고통받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힘든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보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봉주 씨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최근 수술 이후에 달리는 것까지 영상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25일에 이봉주 씨가 뛰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육 경련이 멈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한 30분이라도 제 발로 한번 운동장을 한번 뛰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또 날씨도 추운데 와가지고 달리기 하면서 저한테 또 많은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도 기꺼이 그냥 그분들과 함께 이제 동참을 하게 됐던 거죠. 봉주를 아이. 자, 그리고 어제 이봉주 씨가 다시 달렸다라고 합니다. 어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다시 뛰는 모습을 보니까 반가운데 그래도 완치는 안 됐군요.
네, 이게 굉장히 희귀병인데 척추 손해 변성증이라고 이게 원치 않는데 자꾸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허리가 굽고 목이 굽는 이런 병을 앓고 있어서 사실 한 2년 정도 전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기차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시청자가 많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봉주 쾌유 기원 마라톤 대회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마라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1.2km를 이봉주 선수가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리다가 그만두고 싶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해서 겨우 이제 마지막 결승전까지 갔는데 많은 이제 이봉주 선수가 워낙에 이제 심성이 워낙에 좋고 또 육상 선수들 중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 후원도 많이 한 굉장히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응원을 많이 받고 있고 아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의 박수 속에 그 1.2km를 달렸던 그 경험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때만큼이나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보는 저희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봉주 씨를 위해서 마련된 어제 행사였군요. 그렇죠. 이봉주 씨가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원인 불명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봉주 씨의 쾌유를 비는 차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던 것이고 어떤 뭐 경쟁이나 레이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봉주 씨를 응원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마 이봉주 씨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 같고요. 저 어떤 기운을 빌어서 빨리 쾌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셔츠에 다 같이 맞았어요. 나는 이봉주,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멘트. 지금 저희가 잠깐 봤지만은 어제 그 이봉주 씨하고 아주 가까운 임춘애 씨 기억하시죠? 우리 저기 그 중간 정도 3,000km, 300m, 4,000m 정도 하는 임춘애 씨의 아들들이 같이 이 이봉주 씨하고 뛰었다고 하고 저게 어제 있었던 마라톤 대회의 제목이 이봉주 기원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모였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병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 이봉주 씨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은 마라톤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럼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한테 많이 마음에 위안을 줬던 우리 봉주루 이봉주 씨가 쾌유하고 우리 국민들도 저렇게 같이 뛰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봉주 씨의 쾌유를 저희 돌직구쇼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미크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19의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 방역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도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했는데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에서 크게는 5배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 기존 백신이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백신, 2차 백신의 부스터샷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다 소용없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제 오후 기준 오미크론 신종 변이 확진 사례 확인 국가가 유럽, 호주, 홍콩 등 12곳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PCR 검사법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가 판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최대 5일이 걸린다. 이러면 더 문제죠. 지금은 코로나19에 하루면은 판별이 되는데 5일까지 더 걸린다면 최대로 알아내는 것도 늦고 백신도 소용이 없다면 이건 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남아프리카 8개국을 출발하는 외국인들을 입국 금지했고요.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과 홍콩 등에서도 발병을 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국가로만 제한하는 것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미크론. 손정희 변호사님. 이름부터 좀 어려워요. 오미크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맞은 백신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남아공은 이제 에이즈 환자에게 이제 들어간 그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항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존의 백신을 좀 무력화시킬 만큼의 어떤 변이 가능성이 지금 전문가들에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와 한 2년 넘게 전쟁을 했다고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행히 뭐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가는가 이렇게 좀 희망 섞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런 또 변이 바이러스를 또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이제 다시 셋업하는 기분으로 이제 정부도 또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지금 5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자, 이거 뭐 잡히나 싶으면 또 변종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느라 오미크론으로 지었다라는 뭐 일각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혀 사실 여부가 확인 안 돼서 단정할 수 없는 일각의 보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WHO가 코로나19의 이 새 변이 바이러스 명칭을 그리스 알파벳 순으로 지정하는데 이번 변이의 이름은 13번째 글자인 NU, 뉴로 예측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13번 뉴와 14번 크시를 건너뛰고 15번째 글자 오미크론으로 지정을 했다. 그 14번 글자가 시진핑 주석의 영문성과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설. 김소연 교수님, 이건 또 무슨 설? 그렇죠. 이제 이 원래 바이러스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뉴가 붙을 차례인데 뉴는 이제 NEW 새로운이라는 뜻이랑 약간 헷갈리다 보니까 뉴는 건너뛰었는데 다음이 크시 XI라고 말해지는 크시인데 사실 시진핑 주석의 영문 이름이 이제 성이 XI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시진핑 눈치를 봐서 그 다음 문자인 오미크론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WHO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C라는 게 시진핑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중국인들이 쓰는 성이기 때문에 특정 뭐 국가라든가 특정 어떤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혐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시를 건너뛴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WHO가 이제 병명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지역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뭐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빼야지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라고 안 하고 오미크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그런 혼선 때문에 이제 이런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재수 의원님, 정부가 오미크론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큰일입니다. 예. 지금 뭐 좀 잡힐라 그러면 또 새로운 놈이 나타나고 또 좀 잡힐라 그러면은 더 센 놈이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또 이게 지난주 금요일은 금융시장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다 흔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큰 걱정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지금 이게 언제 끝이 나나 이런 이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시 그러나 언젠가는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숱하게 많은 감염병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날 이 문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부를 믿고 국민들과 함께 잘 대처해가지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